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다시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당국자가 지난주 비무장지대에서 북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서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했는데 오늘 새벽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일본이 이틀 뒤인 8월 2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결정 직전 태국 방콕에서 한일 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막판까지 설득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에 매기는 관세율을 지난해보다 대폭 높여서 최대 39%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에 악재가 또 하나 생긴 건데 송유관을 수출하는 업체에 중견기업이 많아서 타격이 클 거라는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이틀 동안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0%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그동안 16차례 만나 통상임금과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파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시기는 8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부터 미국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또 한 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시시피주에 있는 월마트에서였는데 마트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수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엿새 만입니다. 네, 어떤 발사체고 몇 발이 어느 정도 거리를 날아갔는지 이제 소식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새로운 종류의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북한이 발사했을 때 북한은 미국은 언급하지 않고 남측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었습니다. 먼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렸군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에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여러 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호도반도는 함경남도에서 동해 쪽으로 돌출한 부분인데 강원도 원산의 바로 위쪽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에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엿새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5일 발사된 2발 모두 600km를 비행한 것으로 확인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 새벽 발사된 이 발사체들이 엿새 전 발사된 미사일들과 동일한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직 정확한 발사 시각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시간이 대략 오늘 새벽 5시 50분쯤이라서 그 이전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를 전후해서 발사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상 발사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해 보다 진전된 접촉과 발언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 비무장지대에서 북미 간 접촉이 있었고 실무협상을 아주 빨리 재개할 의사가 있다는 북한 측의 입장이 알려진 지 4시간 만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북한 발사체에 대한 미국의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 당국이나 백악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의회 관련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약 4시간 전쯤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미사일 발사 때는 만 하루가 지난 28시간쯤 후에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첫 반응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엔 많이들 하는 보다 작은 미사일 실험이라며 괴념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트위터에도 2시간 전쯤에 버지니아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의 현안 관련
일문일답 영상을 올린 것 말고는 추가로 올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현재 신속하게 속보로 전하고 있겠죠. 네, CNBC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을 시작으로 북한이 여러 발의 미상 발사체를 쐈다는 소식을 국내 언론과 국내 당국을 인용해서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사체의 종류나 비행 거리, 또 재원, 방향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관련 분석과 배경 등에 대한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선 잠시 뒤에 민주당 대선 후보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서 미국 주요 언론들의 관심은 현재 그곳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쯤 북미 간 접촉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곳 워싱턴 시각으로 오후 2시쯤, 서울 시각으로는 새벽 3시쯤이 될 텐데요. 로이터와 AP 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지난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즉 NSC 당국자가 비무장지대에서 북측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자가 밝힌 만남의 목적은 북미 정상에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 사진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접촉에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로이터와 AP통신은 접촉 당시에 미국 측의 실무협상 질문에 북측 당국자가 북미 대화를 아주 빨리 재개할 뜻이 있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1박 2일 일정으로 지난 24일 방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과 후커 한반도 보좌관 등이 동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측과의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 이런 점을 거듭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버지니아 의회 관련 행사장으로 떠나기 직전에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면 김 위원장의 관계가 매우 좋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봤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보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어제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 전에 북미 협상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아주 곧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을 드러낸 것인데요. 다만 어제는 미 재무부가 미사일 개발 관련 광범위한 제재를 받는 북한의 군수공업부 관리인 김수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5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나흘 만의 제재였습니다. 그러나 관리 한 명으로 제재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체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지난주 미사일 발사 때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무력시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 만큼 이번 오늘 미사일 발사체 발사 소식이 북미 협상 재개 협상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 소식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이틀 뒤인 8월 2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죠. 그런데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한미일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있습니다.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인데 우리 정부는 여기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마지막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 태국 방콕으로 향합니다. 이튿날인 내일은 폼페이오 장관도 방콕에 도착합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정부는 방콕에서 한일 혹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사된다면 화이트리스트 관련 결정이 나오는 강요회의 하루 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본을 상대로 막판까지 설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도 한미일 3국이 만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ARF에선 북핵 문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가 모두 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은 이번 회의엔 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엔 이 외무상이 참석해 미국 측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 철강 제품에 최고 39%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비해 많게는 2배 넘게 관세를 물리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유정에 들어가는 한국산 강관에 대해 높은 반덤핑 관세를 매겼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추진하면서 맞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송유관은 약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4,10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미국이 여기에 최고 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송유관 철강 제품에 대해 미 상무부가 업체에 따라 22.7에서 38.87%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59%에 달했던 지난 2월 예비 판정보단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보다 최고 2배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보통 반덤핑 관세를 매길 땐 자국 내 판매 가격과 미국으로의 수출 가격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상무부는 이번엔 특별시장 상황 PMS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가격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상무부 재량으로 산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최고 29.8%까지 오른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를 놓고 우리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추진합니다. WTO가 협정 위반 판정을 내렸지만 미국은 1년 넘도록 덤핑률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WTO에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고 보복 관세 품목은 추후에 밝힐 예정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협상 관련 파업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고 이제 파업에 나설지 정할 예정인데요. 파업을 한다면 8년 연속입니다. 파업은 다음 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노조원 5만여 명 가운데 약 70%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노사는 올해 16차례 만나 임금과 단체 협약을 협상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 3,526원 인상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고자 복직과 조합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것도 요구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막대한 인건비 등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내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하는 한편 조합원 결의대회도 엽니다. 파업이 결정된다면 시기는 8월 중순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시시피주에 있는 월마트 매장 안에서였는데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미시시피주에 있는 소도시 사우스 헤이븐의 월마트 매장입니다. 이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은 현지 시간 30일 오전 6시 30분쯤입니다. 새벽 시간 매장에 난입한 범인은 총을 난사했고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관의 대응 사격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관도 총에 맞았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매장 직원인 용의자가 무엇인가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이어져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샌퍼디난드 밸리에서는 무차별 총격으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야외 행사장에서 지난 주말 총격으로 1명이 숨진 데 이어 캘리포니아주 음식축제 행사장에서도 3명이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총격 사건으로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지만 국내에 들여오면 형사처벌을 받는 이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보다 4배 가까이 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인천세관이 압수한 대마 제품들입니다. 액체 대마부터 대마 젤리, 대마 쿠키도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대마류 제품을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인천세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마 카트리지 적발 건수는 173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3.9배에 이릅니다. 적발된 대마 카트리지 중량도 올해 상반기에만 약 7,900g으로 지난해 전체에 비해 4.7배 늘었습니다. 쿠키나 캔디와 같은 대마류 제품을 들여오다 걸린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 28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1.7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에선 대마류 제품을 소지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사용하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대마 카트리지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아 일반 전자담배처럼 위장에 피우기 위해 밀반입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으로 미국 동맹국인 사우디 그리고 친이란 성향의 예멘 반군 간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멘에 있는 한 시장이 폭격을 당해서 어린이를 포함해 10여 명이 숨졌는데 서로 상대 소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국 기자입니다. 사상자들이 잇따라 병원으로 실려옵니다. 병원 곳곳에선 응급처치가 이뤄집니다. 현지 시간 29일 예멘 북부 사다주에 위치한 알사베트 시장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سوق مدنيين كله ما في لا في جبهه ولا في شيء في آل ثابت سوق آل ثابت صار له إصابة في الرقبة وإصابة في الكتف. 지금까지 어린이 4명을 포함해 민간인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는 이 공격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 동맹군이 벌인 공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정부는 성명을 통해 반군이 시장을 폭격해 민간인을 죽이고 아랍 동맹군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반군에 저항하자 보복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면서 미국의 동맹인 사우디와 친이란으로 꼽히는 예멘 반군의 충돌도 점차 격해지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ILO 핵심 협약 비준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 입법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 안에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11개 중앙부처 그리고 지자체 등이 함께 모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폭염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의원연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을 방문 중인 한일 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수출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우리 의원들의 요구에 일본 의원들은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각국 정부가 부담하거나 양국 정부와 일본 기업들의 출연 기금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을 양국 의회가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 올라갑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는 월소득 기준 461만 3천 원가량인데 474만 9천 원가량으로 인상이 된 건데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입니다. 30% 이하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2만 4천 원가량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인데요. 어제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협상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중국에 불만을 드러냈고 이번 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밤사이에 유럽 증시는 폭락했고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됐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정해지는 날짜는 모레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실화가 된다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준비해온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마트 건물에서 벽 외장재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강한 바람이 원인이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벽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량 석 대가 손상됐지만 외장재가 가벼운 스티로폼 재질이어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7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울릉도 석포항 인근 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해경이 표류 중인 예인선을 발견했는데 당시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로 측정됐습니다. 처벌 기준 0.03%를 넘겨 입건됐습니다. 이른바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음란물 유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특수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이미 6개 혐의에 더해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인 죽산 조봉암 선생 간첩죄로 사형이 집행됐고 지난 2011년 52년 만에 이 간첩 누명을 벗었습니다. 오늘 서거 60주기를 맞아서 추모제가 열립니다. 석상을 세우기 위해 지금까지 8억 원 가량이 모였고 거주지였던 인천에 올해 건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년부터 반려견도 들어갈 수 있는 해수욕장이 생깁니다. 지난 2013년에 강릉시가 직접 만들어서 피서객과 주민들 반대로 1년 만에 폐지됐었던 점을 고려해서 행정기관이 아닌 상인연합회 주도로 운영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강대교 남단 노량진에서 노들섬을 잇는 보행자 전용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름은 백년다리, 조선 정조시대 배다리를 연장시키는 500m가량의 공중다리입니다.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청와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출석하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야당들의 강한 비판이 나오면서 여야 간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의원 대표단이 오늘 일본에 갑니다. 일본 내 4개 정당 의원들과 만납니다.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려는 일본의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일본 의원들을 상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민간 차원의 남북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호우특보 발효 중이고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 지역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고 비는 점차 수도권 강원 영서 전 지역과 충청 북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의 비는 길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남부와 제주에는 오늘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최대 70mm로 많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는 최대 40, 남부와 제주에는 최대 30mm 정도 예상됩니다.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으로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과 춘천이 29도, 광주 33도, 강릉과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지역에 따라 30도로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모두 그치고 중북부 지역도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조은누리 양이 실종된 지 벌써 9일째입니다. 경찰은 조양이 사라지기 30분 전 일행들과 물놀이를 하던 모습의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회색 티셔츠에 검은 치마 반바지, 흰색 샌들을 신고 파란 안경을 쓴 조은누리 양. 조양이 사라지기 30분 전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입니다. 경찰이 제보를 부탁한다며 언론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조양이 오르던 길은 1.2km의 숲길입니다. 520m 지점에서 조양은 혼자 돌아내려갔습니다. 산세가 험해 어제 군병력 250명이 추가로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산악지역 수색 임무를 맡는 특공부대원들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어제만 560명이 수색에 나섰지만 조양의 흔적을 찾진 못했습니다. 조양은 어머니와 이곳에서 돗자리를 펴고 물놀이를 했습니다. 당시 조양이 타고 온 차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요. 조양의 어머니는 조양이 산을 오르기 전 이곳에서 넘어져 가슴을 돌에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양이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양이 아예 산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양이 사라진 시점 이후 3시간 동안 인근을 지난 차량 50여 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아파트와 주택 곳곳에서 밤사이 정전이 잇따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1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비슷한 시각 파주시 마누리와 오금리에 있는 주택가에도 2시간 가까이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파주시와 한전은 낙뢰가 이어지면서 아파트나 개별 세대의 설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방배동에선 어제 낮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초등학교 정문으로 돌진해 축대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숨졌고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부산 좌천동 좌천 삼거리 부근에서 51살 박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박 씨와 택시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엿새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엿새 전인데 당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발사체를 또다시 쏘아올릴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그날 저도 나와서 여기서 계속 이게 뭐 조금 갈 것이다. 도발이 있을 것이고 미사일 발사가 한두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이 이번 7월 달 8월이 하계 훈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9월 달 이전에 이제 하계 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기간 중에 또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 이걸 25일 날 발사하면서 우리 무력 증강 F-35를 비롯한 어떤 우리 군비 증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자신들이 하계 훈련을 7월, 8월 동안 하는 것을 상당히 명분을 만드는 어떤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 우리 하계 훈련 기간과 겹쳐서 북한이 좀 지속적으로 한두 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25일에는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오늘 발사된 발사체는 어떤 걸까요? 지금 현재 합참 발표 내용만 봐서는 그 수발을 발사했다라고만 되어 있고 장소 호도반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지난번 25일 날 발사한 장소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수발 발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한 발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2발, 3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2발이었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지난번에 발사한 소위 북한판 이스칸다르라고 하는 신형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발사하던 날 우리 이제 우리 정보당국 이런 쪽의 내용을 보면 그 이스칸다르 그러니까 북한의 신형 그 탄도미사일의 발사 차량과 또 다른 발사 차량들이 좀 혼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과거에 KN-06이라고 우리가 명칭하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KN-06이요? 예, 06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땅에서 이제 공중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라든가 미사일을 막는 이제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의 차량이 이제 혼재돼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보면 약간 트릭이라고 하죠. 속임수를 써서 이제 그 KN-06 차량은 빠지면서 이 이스칸다르만 발사됐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되고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이제 두 가지가 다 열어놨었지만 이번에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수발이라고 해서 만약 2발 내지 3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KN-06 발사관이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이고 또 통상 대공 미사일 자체는 시험 발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여러 발 같이 발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봐서는 이번에 아직 조금 뭐 사거리라든가 패턴이라든가 비행 패턴이라든가 거리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번은 이스칸다르보다는 탄도 미사일보다는 대공 미사일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발사체가 쏘아 올려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일단 지대공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자, 엿새 전에 말이죠. 앞서 말씀을 하신 북한반 이스칸데르 신거리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당시 두 발 모두 600km 정도를 비행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시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뭐 600km라는 거리 그리고 이제 비행 고도 전체적인 패턴만 보더라도 이건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 그 노동신문의 사진만 뭐 보더라도 상당히 뭐랄까요. 그것이 뭐 조작되거나 아니면 연출된 사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지금까지 뭐 200여 킬로 아니면 400여 킬로 발사했을 때와는 또 다르게 600여 킬로 날아갔고 또 고도 자체도 50킬로를 유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지난 25일 날 발사와 오늘 발사가 뭐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지난번에는 탄도미사일이고 이번에는 대공미사일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7월 11일 날 북한의 외무성의 미국 연구소 정책실장이 우리 F-35 2대를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무기 체계를
발사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정책실장이 한 말에 무게를 얼마나 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발사한 그 지난 25일날 발사한 그 이스칸다르도 F-35의 어떤 성능, 그러니까 그 F-35가 킬체인,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북한에 발사하는 차량을 미리 발견을 해서 파괴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이제 앞세우기 위해서 갖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상당히 뭐랄까요, 600km라고 하면 북한이 앞쪽이 아니라 네. 상당히 조중적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압록강 두만강 쪽으로 치우쳐진 후방 쪽에 위치함을 해서 우리의 F-35의 어떤 킬체인, 그러니까 선제 타격 능력을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실장, 미국 정책 실장의 말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고요. 또 한편을 보면 오늘 만약 발사한 것이 정말 KN-06 대공 미사일. 과거 이제 대공 미사일은 2010년 정도부터 북한이 이미 공개해서 지금 상당 부분 10년 가까이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네. 상당히 발사도 많이 했고요. 이것이 뭐 200km냐, 150km냐, 아니면 그 이상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것을 만약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 방식이라든가 호밍이라고 그러죠. 따라가는 방식을 뭐 액티브로 만들었다든가 사정거리를 200km나 300km 더 늘렸다든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F-35를 대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는, 또 그걸 통해서 또 외부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군사기라든가 어떤 훈련의 목적을 또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25일에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북한의 의도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북한은 남측,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상대로 경고성 무력 시비를 했다. 뭐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는 어떤 성격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이번도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만약에 뭐 비슷한 미사일을 발사했을지, 또 아니면 KN-06이라는 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을지, 혹시 아니면 뭐 스커드 계열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어떤 미사일을 발사했던지 간에 미국의 지금 현재가 제안하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뭐 지금 지난주에 이미 북미 간의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국면에서 이런 미사일을 계속 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전히 이것은 우리 위협이 되지 않고 네. 전혀 일반적인 것이다. 그다음에 누구나 다 어느 나라든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은 미국과 대화의 틀을 어긋나거나 미국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부적으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부 결속이나 군 사기를 하면서도 남쪽한테 나름대로 어떤 메시지, 불만의 메시지나 섭섭한 메시지,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쪽에 조금 더 진전된 어떤 변화의 메시지, 그 모습을,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어떤 남쪽을 좀 압박하는 메시지지, 이것이 현재 북미 관계에 미국을 압박한다든가 미국의 어떤 양보를 구한다는 어떤 미국의 어떤 메시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새벽 로이터 통신을 비롯해서 미국 쪽의 언론들이 여러 가지 보도를 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지난주에 말이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고위 관계자가 비무장지대에서 북측 담당자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사실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폼페오 장관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실무회담에 대한 재개를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그 질문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진전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 자체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북미 간의 이 실무회담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북한이 이러한 국면 자체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들만 보더라도 네. 이 국면이 한편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나름대로 미국과의 어떤 교감, 이런 훈련은 미국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가 북미 간의 대화의 국면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부적인 어떤 하계 훈련이고, 또 다른 메시지라는 것을 어떤 전달이 됐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트럼프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두 간에는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교감이 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북한의 이런 도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단호하게 좀 솔직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만 보지 않더라도 지난 5월 초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미 뭐 이번에 발사한 25일 발사한 거고 거의 동일일 거라고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그러한 어떤 북한의 군사적인 어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못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도발이나 이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좀 솔직하고 당당하게 해 보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런 도발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또 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또 분석이 있고 그걸 통해서 북한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현재 북미 간의 틀이 아니라 남북 간의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내부적인 어떤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뭐 중재자 역할이 좀 어렵다 손치더라도 나름대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8.15 같은 어떤 경추사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더 적극적인 남북 관계를 통한 뭐랄까요?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북한이 8월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릴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8월 말까지 하계 훈련이고요. 우리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고요. 이 맞대응은 우리한테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있고 북한 군도 있거든요. 북한 군과 북한 주민들의 사기 문제라든가 그 결속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미국과 한미연합훈련을 명분 삼아서 자신들의 이 하계훈련을 그래도 몇 차례 더 할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와대가 이틀 전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국익 차원에서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죠. 이 같은 상황에서 군은 청해부대 강감찬 함에 대한 수중 방어 체계를 보완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감찬 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3일 청해부대 교대를 위해 강감찬 함이 한국을 떠납니다. 취재 결과 강감찬 함의 잠수함 등 수중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수중 세력에 대비한 방어 체계를 갖출 걸로 보인다며 수중 탐지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2달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6척이 기뢰 등으로 추정되는 수중 무기의 공격을 받아 훼손된 만큼 현지 사정에 맞게 방어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할 경우 기존의 해적 대신 이란 정규군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주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취소했던 무인항공기 대응 훈련을 다시 실시할 계획인 걸로 전했습니다. 이 훈련도 파병에 대비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29일 여야가 전격 합의한 국회 정상화 상황과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안보국회는 어제 외교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가동되고 있죠.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외교 현안들을 놓고 여야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에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 북한이 또다시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발사체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또다시 엿새 만에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이 미상 발사체를 또 쏘아 올렸습니다. 엿새 만이고요. 북한의 의도,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상 이제 첫 번째 미사일 발사가 있었을 때 북한이 밝혔던 입장과 다르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북한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한미 간의 군사훈련, 대규모 군사훈련이 9.19 합의 위반이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듯합니다. 그곳에 이어서 F-30 도입과 관련해서 북한이 연일 비난을 하고 있었는데요. 관련된 입장에서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사실상 짧은 기간 내에 미사일 발사가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우리나라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관련해서는 시위, 무력 시위,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경고라면 북미 실무 협상에서 네. 북한이 하는 게 옳았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처음 미사일 발사 때 단호하게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던 것처럼 북한이 본인의 의도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고하고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네, 김연아 원내대변인께서는 오늘 새벽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시는지 궁금을 합니다. 도발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서 이재정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등을 향한 어떤 메시지 전달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뭐 도발의 징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메시지 전달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남북 관계에서 이제는 모든 메시지를 이런 식의 무력적 수단을 동원한 메시지 전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 간의 어떤 평화 이런 것에 부합되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이재정 대변인께서도 단호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단호한 대응이라는 게 민주당 차원에서의 어떤 논평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국방부도 침묵하고 있고 청와대도 침묵하고 있고 또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지난 25일 날 발사였죠. 10시간 만에 NSC가 열렸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저는 북한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게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러시아의 우리 영공 침해라든가 또 일본의 우리 독도 영토와 관련된 주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변의 열강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경계를 뚫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남북이 원래 작년에 했던 그런 군사합의에 있어서 위반은 아닌지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께서 모두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뭐 대책에 앞서서 한 가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바는 2017년 군사위기 당시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화되던 당시에 한미연합 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전 경고, 선전보고를 통한 전쟁의 발생이 아니라 오인해서 비롯된 전쟁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사전적으로 긴장 상황이 계속 유지되었다라는 전제 사실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9.19 군사합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역설했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군사 도발의 상황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해야겠지만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져 전쟁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지 않은 것 역시도 국가의 안보 역량이고 외교 역량이고 국방 역량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횡간의 과정에서 남이, 북이, 그리고 일본이,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교묘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교한 설계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국방 능력이고 안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까지 도발을 했는데 우리가 단호하지 못하면 자존심 상해. 이건 정말 개인 대 개인의 작은 싸움이었을 때 하는 일이고요. 국가 간에는 섬세한 파악과 냉정한 판단을 전제로 해서 각각의 조치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인 대응책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김연아 의원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뭐 한국당과 또 민주당 간에 서로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당당한 외교를 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원칙이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계속 아까 이제 이재정 대변인께서 갑작스러운 전쟁이 더 위험하다. 또 그것을 우리가 오인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더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평화 중에서 우리가 방심한 가운데 놓치는 부분이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반드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평양발 경고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지금 거기에 아무런 대응 안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하나 우려해야 되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영향권에 미치지 않으니까 사실은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주적인 국방의 차원에서라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한 잣대, 또 지난 군사 합의에 대해서 위반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절차는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제가 그 조치에 말씀하시죠. 대한 말씀을 첨언을 못한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했던 군사합의 파기, 다시 갈등상으로 돌리자라는 조치를 예시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가 내놓았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던 2017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의 다름 아니거든요. 제가 이야기했던 신중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진일보한 평화적 상황의 1단계조차도 무위로 돌리자는 방식으로 그것을 자존심을 세우는 방식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였고요. 물론 그 성명서에 그친다는 것이 아니라 공당이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향후에 추가될지 모르는 또는 협상 상황에서의 우리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무의미한 내용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우리가 향후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지침이 되는 것들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지금 북한이 지적했던 메시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밝혔던 뭐 F-30이라든지 대규모 군사훈련에 통해서 9.19 합의 위반이다라고 북한이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행간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미 협상이 사실상 시작되는 것 같아 보이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조금 다소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 정부가 내부 문제로 인해서 서로 지금 여야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지체되는 것들은 또 무엇인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일단 북한이 비핵화를 어느 정도 진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은 굉장히 북한에 우호적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행간의 의미까지 해석해 가면서 봐주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의 안전의 문제이고 우리 국방과 우리 국민의 생명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번에 미사일 도발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면 저희도 그거에 맞서는 강력한 카드를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쪽이 위반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파기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야당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잦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안이하게만 대응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국민들이 우리 국가의 안보 능력 또 이런 것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보만큼은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저는 제일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새벽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반응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예. 북미 간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서 나름대로 로우킥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듯한 미국의 분위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죠. 저는 저희가 이제 한미동맹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주권을 주장하려면 유엔 안보리 위반이 아닌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권력이 있을 때 전쟁을 해도 서로 비등비등할 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작년 9월 군사합의는 서로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장을 해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무장을 해제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박원순 시장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죠.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부의 대응은 과한 게 부족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같은 민주당에서 지금 집권을 하고 계신데 여당도 그러한 준비 태세를 갖고 과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정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전을 위한 뭐 국방 그리고 또 안보, 외교의 노력은 과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삼으실 만큼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과한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보는
국지전에서의 이기는 전략을 가지고 안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외교, 고도의 평화 준수까지도 포함한 것이 바로 국가 안보입니다. 안보를 단순히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라는 승자의 논리로 바라보는 그 병력의 비교만으로 천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야당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가 횡간의 문제까지 읽어가면서 안보를 위해서, 정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은 그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고도의 안보 능력과 외교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북미 협상, 사실상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서로의 요구를 확인하기도 하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점이 또 북한을 움직이기도 했고요. 사실상 실무회담이 늦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화의 징조를 통해서 진일보를 위한 한 걸음 우리가 곧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진일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남북 간의 그런 접촉을 통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혹독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을 그만하라고 하고, 이번에도 평양발 경고에 응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사실상 북미 관계에서 남한이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은 좀 이상하게 왕따 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성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국제사회로 등장하게 해주고 나서 우리는 왕따를 당한 게 아닌가.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지금 미국 트럼프의 대통령도 자기 재선을 앞두고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계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을 알겠습니다. 짧게 반론하시고요. 그다음에 국회 얘기 잠깐 예. 좀 해야 되니까요. 네, 정리를 해주십시오. 한국이 스스로 고립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한국의 국회가요. 지금 미 하원에서 종전 결의안 유사의 내용이 통과된 건 아시죠? 공화당과 민주당 공히 협력해서 한반도의 종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안보 이슈에 대해서 국회 진지한 논의를 막고 있는 게 누굽니까? 저는 그간의 미국발 목소리에 그렇게 경청하셨던 자유한국당이라면 지금 로칸나 의원 그리고 미국의 여러 의원들이 함께해서 통과시켰던 그 메시지,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60년 전에 전쟁을 이제는 종식하자라는 목소리를 대한민국 국회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6조 7천억 원의 기존 예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심사가 끝나고 내일 처리가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합의문에서 추경을 처리한다고 분명히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심사 없이 그냥 얼렁뚱땅 추경을 무조건 처리한다라고 하는 합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되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걷어내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뭐 더 증액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놓여 있고요. 사실 지금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된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번 추가 추경이 사실은 좀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재추경이라고 했다가 또 경기 부양 추경이라고 했다가 뭐 저는 트랜스포머 추경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뭐 본질을 벗어나게 지금 덩치가 커져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희 당에서는 예견하건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현금 살포성 또 가짜 통계 일자리 만들기 위한 예산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갖고 걸러낸다는 자세를 갖고 있고요. 아마 정부 부처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지적들을 잘 반영한다면 저는 무리 없이 내일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미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대부분 이제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일부 증액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일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2,791억 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초 그 여야 5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던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한 추경 지원 반대하는 의미로
사실상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라는 문구를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입장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고요. 얼마 전에 이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어젠가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모든 것들이 총선용이라는 그러니까 주장들과 네.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부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잘하는 겁니다. 여당 정부가 주도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당의 성과로만은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의 삶의 곳곳에 국가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와닿을 수 있는 건 여야가 함께하는 일이니까 그저 총선용이라는 시각은 거둬주셨으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휴가 가는 분들이 가장 많은 지금 시기고 예년 같았으면 일본 가는 비행기들 북적북적이었을 텐데 일본을 향한 불매 운동으로 올해는 다릅니다. 가는 사람이 없으니 저비용 항공사들을 시작으로 양대 국적 항공사도 일본 노선을 줄이고 있는데요. 대신 제주도를 포함해서 국내로 가거나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요즘 많으십니다. 박영호, 전다빈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주요 노선에 투입한 여객기입니다. A330 기종인데 승객 29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중순부터 이 비행기 대신 다른 기종이 투입됩니다. 170명만 탈 수 있는 작은 비행기로 바뀌는 겁니다. 이처럼 좌석이 줄어드는 건 인천에서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로 가는 노선입니다. 국내 여행객이 많이 찾던 대표적인 일본 관광지들입니다. 일본 노선 예약 감소에 따라 9월 중순 이후부터 일본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편 중 일부에 한해 소형 항공기로 변경해 운항 예정입니다. 대한항공도 비슷한 시기에 일본 노선의 기종을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에 9월 이후 예약이 눈에 띄게 줄면서입니다. 이미 계획은 마련됐고 언제 시행할지 예약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일본 삿포로행 노선의 운항을 9월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행의 비중이 높은 저가 항공사들도 빠르게 노선을 줄이고 있습니다. 티웨이와 이스타항공은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본 노선의 운항을 상당 부분 중단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줄어든 일본 노선 대신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취항을 늘릴 계획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일본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하는 곳인데요.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보다 한산해 5분이면 발권 창구에 도착합니다. 이번엔 대만행 창구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선 여행객들이 몰려서 40분이 걸려서야 탑승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안 가겠다는 여행객들이 몰리면서입니다. 일본에 갈까 했는데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그냥 대만으로 가기로 했어요. 분위기가 불매운동 그런 것 때문에 일본 가는 게 좀 불편해졌어요. 한 온라인 업체에선 일본행 항공권 판매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싱가포르, 대만처럼 비교적 가까운 지역으로 가는 항공권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 대신 제주도 같은 국내 여행지로 떠나는 여행객들도 많습니다. 제주도 호텔 예약 건수도 1년 전에 2배가 훌쩍 넘습니다. 9월부터 일본행 항공 노선이 크게 줄어들면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은 더욱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눈에 띄게 달라진 이런 모습들, 일본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일본 불매 운동과 다르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석은 자기들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일본 언론 보도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긴장감도 느껴집니다. 이어서 구혜진 기자입니다. 어제자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맥주, 유니클로, 일본 여행까지 한국의 불매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며 주요 상품의 한국 내 매출 감소율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불매 운동이 단기간에 끝났지만 이번엔 예외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줄 것을 우려해서라는 사실과 동떨어진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오늘자 이면에 한일 유대가 약해지고 있다는 제목으로 불매운동과 민간교류 취소를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NHK도 일본 기후연과 교류하던 창원의 초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방문을 취소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정치 갈등에 두 나라 아이들이 낙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한일 양국의 정치적 책임인 것처럼 읽히는 대목입니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상황을 예측할 한국 관련 전문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他の国ではない日本から力でねじ伏せられるっていうか、韓国の人々にとって何を意味するのか、日本政府はもうちょっときちっと考えて今回の措置というのを取るべきだ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 JTBC 구혜진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다시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엿새 전 발사에 대해서는 작은 미사일 실험이라고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비무장지대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당국자가 북측과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 협상 재개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이틀 뒤인 8월 2일 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결정 직전 태국 방콕에서 한일 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막판까지 설득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에 매기는 관세율을 지난해보다 대폭 높여서 최대 39%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최대 30% 가까이 오른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4천억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이틀 동안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0%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그동안 16차례 만나 통상임금과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파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시기는 8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부터 미국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시시피주에서 있는 월마트에서였는데 마트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11개 중앙부처 그리고 지자체 등이 함께 모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가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가 내년에 올해보다 2.9% 오릅니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74만 9천 원가량으로 올랐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42만 4,700원 이하로 조정이 됐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이 오늘 도쿄로 떠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의원들과 만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불가 입장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예멘의 한 시장이 폭격을 당해 어린이 4명 등 민간인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예멘 반군은 사우디 주도 아랍 동맹군의 공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사우디 정부는 오히려 예멘 반군의 소행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자들이 잇따라 병원으로 실려옵니다. 병원 곳곳에선 응급처치가 이뤄집니다. 현지 시간 29일 예멘 북부 사다주에 위치한 알사베트 시장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سوق مدنيين كله ما في لا في جبهة ولا في شيء في آل ثابت سوق آل ثابت صار له إصابة في الرقبة وإصابة في الكتف. 지금까지 어린이 4명을 포함해 민간인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는 이 공격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 동맹군이 벌인 공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정부는 성명을 통해 반군이 시장을 폭격해 민간인을 죽이고 아랍 동맹군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반군에 저항하자 보복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면서 미국의 동맹인 사우디와 친이란으로 꼽히는 예멘 반군의 충돌도 점차 격해지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홍콩 남부 지역에서 2층 버스 2대가 부딪혀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홍콩의 한 고속도로 터널 인근에서 2층 버스 한 대가 앞서가는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지금까지 77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위중한 상태인데요. 출근 시간대에 벌어진 사고라 피해가 컸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페루에선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굴러떨어져 19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한 희생자의 유족은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를 가르는 삼엄한 국경에 분홍빛 시소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난생 처음 보는 국경 건너편의 아이들과 시소를 탑니다. 시소는 울타리의 틈 사이에 놓였는데요. 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미국 텍사스주, 반대쪽은 멕시코입니다. 시소를 타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의 주민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여들었는데요. 이 시소를 설치한 미국의 한 건축가는 서로의 무게에 기대야 하는 시소를 통해 우리가 모두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화석의 날카로운 발톱과 함께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중국 동부 장시성에서 아시아 최초로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류의 공룡 발자국인데요.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포식자로 그 수가 적어서 발견되는 화석도 아주 드뭅니다. 한 전문가는 이번 화석의 발자국 크기로 봤을 때 발자국 주인의 몸 길이가 적어도 7m가 넘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늘에 색색의 구슬을 꿰는 듯 알록달록한 열기구가 가득합니다. 프랑스 동부 지역에서 열린 열기구 축제 현장인데요. 무려 450개가 넘는 열기구가 다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올해 16회를 맞은 이 축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열기구 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수도권 등 중북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이미 비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이렇게 호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는 점점 충청 북부까지 확대가 되겠고요. 길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중북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또 남부 내륙과 제주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호우특보까지 내려졌다고 하니까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지역별로 어느 정도나 내리게 될까요? 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가장 많겠습니다. 최대 70mm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최대 40, 또 남부 내륙과 제주에는 소나기 최대 30mm로 비교적 적겠습니다. 네, 빗길에 안전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비가 내리고 나면 더위가 좀 한풀 꺾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서울, 경기와 또 강원 영서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 자체는 낮습니다. 폭염특보도 해제된 상태고요. 하지만 습도가 높기 때문에 불쾌지수도 상당히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낮 최고 기온이 몇 도까지 오를까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오늘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오늘 가장 더운 지역은 동해안과 영남 지방입니다. 강릉과 대구가 35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도 남부지방에서 기온이 높은데요. 전주 34도, 광주 33도, 또 청주와 대전도 33도까지 네.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비교적 기온이 낮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29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네, 역시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가 강릉과 함께 35도,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이 되는군요. 오늘 날씨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네, 오늘 날씨 키워드는 중북부 비, 남부 소나기, 또 무더위 계속입니다. 중북부 지역에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고요.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역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요. 북한이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엿새 만입니다. 오늘 새벽에 북한이 발사체를 또 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이 된 건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를 했다는 것까지고 수발이라는 것까지입니다. 보도국 다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새로운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아직 오늘 발사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미상의 발사체를 여러 발 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 국가안보실 위관리센터를 통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민정 대변인은 일단 합참에서 이 발사체의 성격 등을 분석 중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NSC 회의 소집 여부도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미국 당국자는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여러 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미사일 발사 이후 엿새 만인데 이번 발사체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정확한 발사 시각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일본의 우리에 대한 추가 경제 조치가 나오기 전에 이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만나는 자리가 지금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재 역할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분쟁 중지 협정 얘기가 나왔던데 이게 뭔가요? 네. 미 고위 당국자가 미국이 한일 간 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한 그런 내용인데요. 일종의 한국과 일본의 분쟁 중지 협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당국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2일에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계기로 한국과 또 일본의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 중재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무인 정찰기 등 군수 지원 부문에서 1조 1천억 원 규모의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한국의 미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등 군수 지원을 9억 5천만 달러, 약 1조 1,220억 원 규모로 판매하는 계획을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한국이 강력하고 또 준비된 자기 방어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실제 판매가 되려면 최종적으로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여름 휴가철 곳곳에서 집중 단속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들, 특히 여행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많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행지로 가시려면 네. 운전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드론까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론을 통해서 단속이 지금 가능한데요. 끼어들기라든지 특히 난폭 운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난폭 운전.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가속, 속도 위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난폭 운전이라고 하고요. 네. 난폭 운전이 확인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또 그 외에도 면허 취소라든지 과태료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행 가시면 네. 또 이제 기분도 좋고 술 한잔 하는 경우도 많고 저기에서 저기는 괜찮겠지 네. 하고 또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잔 마시면 괜찮겠지라고 예전에 생각하고 뭐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운전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금 시행이 되기 때문에 0.03%부터 입건이 되고요. 0.08% 혈중 알코올 농도라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좀 형량도 높아졌고요. 0.03은요. 그냥 한 잔 마시면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술을 입에 댔을 경우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반려동물과 뭐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함께 또 휴가를 네.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운전할 때 또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반려동물들이 지금 많잖아요. 많다 보니 무릎에 이렇게 두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법에 금지하고 있어요. 네. 같이 운전하면 반려동물하고 같이 운전하면 20만 이하의 뭐 과태료라든지 이 벌금 같은 거를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아마 이게 단속을 좀 예전에는 그게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운전 중에 반려동물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뭐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피서지에서의 불법 행위입니다. 먼저 이제 여행 가면 바가지 요금 있잖아요. 예, 싫어요.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돈 내야 되고 네. 그런 것들도 불법 행위들이 있습니다. 파라솔 같은 거 네. 꼭 자기 거만 써야 되고 뭐 선베드 같은 거 가져가면 돗자리 같은 거 가져가면 이거 쓰면 안 된다고 하면 뭐라 하는 경우 많잖아요. 해수욕장 가면 이게 다 사실은 불법입니다. 공유 수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의 뭐 돗자리라든지 파라솔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상업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를 대여하거나 팔 수는 있는데 내 거를 갖고 쓴다는 거를 못 막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그 상인들이 와서 이것만 쓰라고 하면 겁이 나가지고 얘기를 못 하는데 조례라든지 법상으로는 내 거를 가져갔다면 내 거 쓰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도 보도를 해드렸어요. 부산의 그 한 해변 얘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밤에 술 마시고 쓰레기, 술병 그대로 놓고 그냥 오는 거죠. 네. 낯선 곳에 가서 사실 그곳을 즐기고 오는 건데 그렇게 쓰레기를 놓고 온다는 건 좀 그래요. 맞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척했는 경우 이것도 잘못했는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처벌받거나 이건 아니지만 행정처분 500만 원의 과태료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본적인 문화시민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간 자리에 또 딴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어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될 게 뭐 해수욕장도 그렇고 네. 수영장도 그렇고 몰카, 네. 불법 촬영 불법 범죄. 촬영. 네. 너무 많아요. 근데 불법 촬영을 하게 되면 뭐 무단으로 찍었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데 이게 법적 기준이 애매해요.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위를 촬영했을 때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판례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뭐가 처벌되는 기준인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무조건 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남의 모습을 찍으면 타인의 신체라든지 전신을 찍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해수욕장 가면 어떤 뭐 좀 몸이 이제 뭐 수영복이나 이런 거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찍으면 거의 이 몰카 범죄, 몰래 촬영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일수록 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타인의 신체라든지 모습을 찍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몰카 범죄를 해서 이렇게 적발이 됐을 때 실제로 처벌까지 잘 가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찍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최근에는 휴대전화가 지금 많기 때문에 또 신고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타인이 제3자가 목격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잡으면 휴대전화를 바로 압수해서 그 휴대전화에 찍은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처벌하거든요. 또 그걸 지웠다 하더라도 포렌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만약에 몰래 찍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맘 먹고 이렇게 가서 여행을 가서 숙박업소를 정했는데 네. 생각과 다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변수가 있을 수 네. 있죠. 그러면 소비자로서 좀 구제를 받아야 될 텐데요. 태풍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장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휴가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약관상으로 봤을 때는 공정거래 고시한 약관은 10일 전에 취소라면 뭐 무조건 모두 환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주일 전에 취소하면 10% 정도 모르고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규정에 따라서 특히 업소에 따라서 약간 이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 주장을 해도 됩니다. 일주일 전에 취소한다면 어느 정도만 수수료를 물고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꾸 그걸 피해를 자꾸 주려고 그러면 137이라고 소비자 상담센터에 있습니다. 여기로 신고를 하거나 대책을 얘기를 하면 자세히 상담을 해줄 걸로 이 보입니다. 숙박업소와 관련한 분쟁과 관련해서 법들이 지금 든든한 법, 저희 코너 이름이 든든한 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든든한 법이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고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제성이 사실 없어요. 따르면 좋은데 그걸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또 지키지 않을 때 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371이나 소비자원을 통해서 이 스스로 좀 피해 구제를 신청을 하고 자기 권리 구제를 받아야지만이 든든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런 분쟁 없이 행복하게 재밌게 휴가들 잘 다녀오셨으면 잘 좋겠습니다.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가 잘못을 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오너 리스크 조항에 따라서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가수 승리가 대표로 있던 일본식 라면 프랜차이즈의 점주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 최모 씨가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전국의 가맹점 매출이 급격히 줍니다. 최 씨의 개인 범죄가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손해를 배상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들의 문제로 점주들이 피해를 보자 지난해 가맹점 임원 등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물어주는 관련 법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른바 오너리스크 조항입니다. 올해 시행된 이 조항에 따른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일명 승리 라면으로 불리는 일본식 라멘 전문점의 점주 26명이 가수 승리와 프랜차이즈 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겁니다.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15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부분의 점주들이 법 시행 이전부터 라면 전문점을 운영해왔지만 일부 점주들은 올해 새로 계약을 하며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실업자나 해고된 노동자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된 건데요. 비준이 안 되면 유럽연합에서 무역 제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노사가 지금 모두 반발하는 데다가 국회 통과도 순탄치가 않아 보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핵심은 실업자와 해고자에게도 노조 활동을 허락해주는 겁니다. 퇴직 공무원과 소방관, 실무를 맡은 5급 이상 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을 못 주게 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대신 노조가 사업장 주요 시설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서두르는 건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압박해서입니다. 지난 7월 4일 날 EU 측에서 핵심 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바 있고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ILO 핵심 협약 3개를 비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노조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봤습니다. 노동계는 노조 제한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ILO 핵심 협약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 국회 통과는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김보경의 멀티골을 앞세워 13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울산은 어제 FC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후반전에만 2골을 몰아넣은 김보경과 황희수의 쐐기골로 3대1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김보경의 활약에 울산은 승점 51점을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나라 테니스의 간판 정현이 5개월 만에 복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중국 청두에서 열리고 있는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청두 인터내셔널 챌린지에서 정현은 일본의 다케우치 겐토를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꺾으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정현은 이날 서브 에이스 6개를 기록하는 한편 주특기인 백핸드 스트로크의 위력도 선보였습니다. 출근길 빗줄기가 무척 강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또 강원 영서 북부에 호우특보 발효 중이고요. 시간당 30mm 이상 정말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충청 북부까지 확대되겠고요. 길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남부와 제주에는 오늘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서 최대 70mm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에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 최대 40, 소나기는 최대 30mm 정도 예상됩니다.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으로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과 춘천은 29도로 비교적 기온이 낮겠고요. 강릉과 대구는 35도, 광주는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지역에 따라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모두 그치고 중북부 지역도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다시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합참에서 발사체 성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북미 접촉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비무장지대에서 미국 백악관 NSC 당국자가 북측과 만났다는 건데 실무 협상 재개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이틀 뒤인 8월 2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결정 직전 태국 방콕에서 한일 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막판까지 설득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무역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에 매기는 관세율을 2배 넘게 올려서 최대 39%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